네, 최근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에 재택치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의 류근혁 제2차관이 직접 경험한 재택치료와 처방약 전달 과정을 소개한 일기장 형식의 글인데요. 앞으로 7일간의 과정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밝히셨죠. 그래서 일반 관리군이 겪는 재택치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혹시 치료를 받을 때 참고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재택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초반에 혼란이 좀 해소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상훈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현재 재택치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훈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상훈입니다. 네, 바쁜 시간 내서 코안심TV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셀프 재택치료가 시작이 됐는데요. 초반에 혼란이 꽤 있었습니다. 네, 당시 어떤 혼란들이 있었고 현재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1월 말경에 이 오미크론이 일주일 사이에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0명, 4,000명 나오던 상황이 2만 명을 넘어가는데 불과 5, 6일밖에 걸리지 않은 아주 급속도의 그 전파력을 보이면서 그렇게 환자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그 전부터 사실은 이 오미크론 이런 확산에 대한 대비책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계속 논의를 하고 준비는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예상보다 이제 좀 빠르게 급격하는 상황에 구정이라고 하는 연휴가 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민간인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연휴 기간에 우리 행정력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2월 3일 날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고 끝나고 바로 첫날인데, 그때 이제 이 신속항원 키트 검사와 또 이 재택 치료에 대해서 이제 좀 빠르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혼선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는 해서 상당히 빠르게 대처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16개 시도 회장님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또 우리 과 여러 의협에 관계하시는 모든 직원들이랑 해서 빠르게 대처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를 좀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인들의 혼란도 조금 정리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확진자분들, 재택치료를 하고 계시는 확진자분들은 여전히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확진자분들은 어떤 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종래에 그 재택치료 방식이 이제 보건소에서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보를 해주면서 관리를 시작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환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 보건소의 행정력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문자를 받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한 이틀, 3일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러면서 나는 코로나를 걸렸는데 왜 관리를 안 해주나, 이런 불만감이 현장에 없지 않아 상당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지금 그 대책으로 이제 의원급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 바로 그 항원 검사 양성이 나오면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께서 그 환자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리를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환자분들의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보건소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상황들을 일선 원장님들이 그 갭을 좀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분들의 연락만 되고 관리만 시작되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상황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도 아쉬운 것이 이 방역 지침에서 RAT 즉 신속 항원 검사 양성 나온 경우가 아니라 PCR 검사에 양성이 나왔을 때를 확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는 당일 바로 결과를 보고 할 수 있지만 PCR 검사는 선별 진료소에 가거나 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하루라고 하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의 혼선 그리고 또 우리는 역학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보건소의 역량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따라오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용급 의료기관 원장님들이 이 역학이나 역학관계나 또 환자의 관리 관계를 떠나서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안심시켜드리고 또 뭐 약 처방도 해드릴 거 있으면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대국민들의 어떤 이 오미크론 상황의 대비책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의협은 코로나19 검사 진료를 수행하겠다고 신청한 병의원이 3,000개가 넘어서 집중관리군이 18만 명 이상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요. 현재 참여 기간은 좀 더 늘었나요? 예. 현재는 우리가 최초로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것과 재택치료하는 의원들에 대한 신청서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로는 신청한 기간이 4,000기관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사실상 4,000기관이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될 수 있으나 이 오미크론 사태가 생각보다 많은 환자군을 지금 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00여 개소 이상 신청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재택 치료만 하는 이제 재택 치료라는 거는 이제 이 오미크론 상태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치료 지침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 한시적 전화 상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들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전화로 소통하면서 상담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이 상황만 하겠다. 즉 신속항원 검사는 안 하고 이 전화로만 상담할 수 있겠다 하는 의료기관을 지금 목표는 추가 5,000개소 그러면은 합치면 10,000개소 정도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7,000에서 8,000개소 이상 신청해서 하고 현장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행정력 미비나 뭐 등록 사이트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오늘도 심사평가원의 등록 사이트가 재택의료기관은 열리지를 못했거든요. 심사평가원도 너무 이제 과중한 업무와 네네. 또 이 그런 상태 너무 하루에도 오전 오후로 지금 방역 지침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환자 수도 바뀌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런 게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이트가 정비가 다 되면 아마 아주 무난하게 이번 일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10,000개소 예상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뭐 충분히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네 의원들의 코로나19 치료 참여에 있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온 분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환자들의 동선 분리였는데요. 이 동선 분리 문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동선 분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고 사실상 또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제 우리 의료기관 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면 다른 우리 일반 코로나 걸리지 않으시지만 다른 질환을 우리 일반적인 우리 종래의 질환을 치료하러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하고 상호간에 서로 이제 불편하고 또 코로나 옮을까봐 걱정도 되고 이래서 그런 환자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오히려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우려가 지금도 많고 처음 네. 스타트할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의외로 이렇게 막상 열고 나서 지금 현재로 그런 상황 때문에 환자가 뭐
안 온다, 내지는 동네에서 민원이 심하다, 뭐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생각보다는 좀 적고, 이제 그 동선도 상당히 그 뭐 나름 각 의원에 맞게 그 동선 분리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고, 정 동선 분리가 안 되는 곳은 시간차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차로 하고 있고, 아, 그래서 이제 뭐 오전에는 진료하면 오후에는 코로나 검사만 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달리해서 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환기를 자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방역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일선 의료기관 내 우리 의원 이런 데에서 코로나 환자가 양성이 나오더라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직원들이 다 4대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고 마스크를 잘 끼고 손소독도 열심히 하고 또 잦은 환기 이렇게 하면서 오미크론 그 만약에 코로나 양성이 나와도 이제 그 자가격리라든가 밀접 접촉자로서의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의료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법적인 어떤 그 제도적 보완은 충분히 돼 있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동네 의원들도 나름 자구책을 열심히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희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부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나님이 정말 걱정됩니다. 진짜 지금 걸리면 아무런 케어도 못 받고 그냥 혼자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닐지 이렇게 해주셨고요. HS님은 주변에 재택치료 들어간 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까운 집들도 너무 많은데 너무 오미크론이 가까이 온 것 같아서 미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두 가지 질문을 네.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혼자 이겨내야 하는 예, 것이냐. 아유 걱정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 만약에 연락이 안 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받던 본인이 주로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또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제 호흡기 진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병의원이 연다고 그래도 뭐 피부과 선생님이나 비뇨기과 선생님들이나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까지 모두 이 호흡기 진료에 나설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볼 때는 동네 의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의원에서 호흡기 치료를 받았던, 본인의 호흡기 치료를 받았던 그 의원에다가 전화하시면 아마 10이면 10곳이 다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이고요. 그 전화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고 충분히 또 잘 홍보가 돼 있어서 네. 본인이 전화가 안 오면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나만 혼자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고, 네. 뭐 간호사나 뭐 이제 의사가 아닌 분들이 전화 통화했을 때는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또 환자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낮아서 상당히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부분에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원장님은 평소에 환자분에 대해서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원장님들께 전화를 하면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별도의 관리 부분까지도 자세히 상담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종래의 재택 치료보다는 이 전화 상담이 훨씬 환자 만족도가 높게 지금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번만 통화하시면 그 다음부터 안심하고 2, 3일씩 전화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막 무섭고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만 위중증이나 또 치명률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9분의 1, 10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60세 이상이나 뭐 면역 억제제 뭐 이런 환자들 빼놓고는 나머지 환자분들은 거의 뭐 우리 왜 감기 약안 먹고 그냥 난다고 옛날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바이러스의 기능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자체가 그 정도 수준으로는 많이 약해져 왔다. 다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바이러스의 후속타로 변이가 오면서
약해진 변이로 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공포와 또 중증으로 가는 상황도 단 1%만 있어도 100분의 1도 1이니까요. 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염려하고 할 수는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잘 하시면 되고요. 네. 말씀을 오래 드리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이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질문은 네네. 미리 대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워낙 확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네네. 그 내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매스컴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그 이야기가 나왔죠. 얘기가 나왔던 네. 부분들 중에 마스크를 잘 끼고 네. 손을 잘 닦고 네. 그러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그런 곳에 가지 않고 또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이러면 사실상 뭐 제 주위도 지금 상당히 많은 코로나 환자가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많습니다. 저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럴수록 자기 스스로는 본인 스스로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이렇게 뭐 코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아주 코까지 잘 덮어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착용하시고 네.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에 있거나 밀폐된 공간에 너무 장시간 계시지 않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좋겠다. 네. 그 정부가 재택 치료자들 같은 경우에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미리 아직 내가 확진이 되진 않았지만 집에 종합감기약이나 뭐 해열 진통제 같은 거를 구비해 놓는 방법은 어떤가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네네.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 그냥 무작정 약 사다 놓고 막 먹는 문화보다는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전문가와 상담받고 진찰받고 또 의심이 되면 신속항원 검사가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모든 상황이 절차와 네. 또 전문가에 대한 상담 이거는 뭐 오히려 환자분들께는 훨씬 좋은 대책이지 겁먹고 미리 뭐 타이레놀 막 드시고 뭐 막 드시고 약 많이 드셔서 그게 뭐 내성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하시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가까이 계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진찰을 받으시는 게 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부회장님이 아까 그 재택치료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간다,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댓글이 또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또 댓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왜 병원마다 신속 항원 검사 비용이 다 다르냐? 정부는 5천 원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병원마다 좀 다른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이거 정부가 병원에 5천 원만 내면 된다고 발표한 거 저도 봤는데요. 현재 실제로는 5천 원보다 더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 부분은 처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발표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5,000원, 5,100원, 뭐 5,300원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우리 이제 신속항원 검사 할 때 그 항목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신속항원 검사를 이제 우리가 수가를 매기게 되는데 하나는 진찰료고 하나는 키트 검사하는 키트 재료와 키트 검사 채취하는 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염맥 관리하는 감염 관리료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합쳐져서 이제 수가를 형성했는데 키트 검사료와 감염 관리료는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국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제로 0원이고요. 네. 그러면 본인 부담금 30%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진찰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찰료 부분이 의원급과 병원급과 또 노인과 또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과 또
그 의료 급여와 다 네. 틀립니다. 네. 정확한 액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의 차이가 우리 국민들께는 매스컴을 통해서 5천 원이라고 다 했는데 왜 가격이 틀리냐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보험 급여 할 때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칙 안에서 사실은 이제 급여 부분도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30% 본인 부담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네. 토요일 날 오후나 일요일 같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또 야간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혼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찰료 부분만 30%의 본인 부담금을 낸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진찰료가 가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정 의료기관에 물어보면 네. 아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KK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택 치료 중에 한 사람은 완치가 될 즈음에 다른 한 사람이 확진이 되었고, 같은 방에서 그대로 있다가 먼저 걸린 사람은 7일 후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는데, 이 두 사람이 계속 같이 생활해도 되느냐? 이걸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게 정말 실생활에서 궁금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현재로는 같이 생활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일주일 정도 지내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검사 채취일로부터 7일 밤 12시에 자가격리로 해제가 되는데요. 이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는 항체가 생겼다라고 인정되는 의학적 인정도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가족의 또 이제 코로나 감염이 뒤늦게 생겨서 네. 나는 해제가 됐는데 또 다른 가족은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해제된 분이 감염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물론 여기가 또 돌파 감염인데요. 따지고 보면 뭐 어떤 변이가 나와서 전혀 그러니까 뭐 델타와 오미크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의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고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100점짜리 정답은 없습니다. 100점짜리 정답은 너무 없는 게 오미크론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전 세계에서 수십 종이 지금 되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 상황은 점점 감염력은 그러니까 전파력은 세지만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은 떨어지는 약한 바이러스로 서서히 희석되어 가는 순간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걸린 것이 좀 더 세고 나중에 걸린 것이 좀 더 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걸렸고 나중에 걸린 가족이 있더라도 본인은 항체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일부러 막 살을 섞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서로 방역 지침을 지켜서 생활을 하시되 뭐 엄밀하게 문제가 됐으면 그런 경우에도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조치하고 방역 네.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방역 지침이 없는 것은 안전하다.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 네. 100점이냐 이러면 100점짜리는 없으니까 본인이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좀 주의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 그 고령층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 확진자 비율이 1월 넷째 주에는 8%였는데 지금 2월 둘째 주에는 11.7%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고령층의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위중증 환자의 비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령층 확진자의 증가가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부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부분은 항상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비책을 많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감염자 수가 증가되면 그 위중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환자들 또 고위험군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병상도 그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거. 현재 스코어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병상 가동률이 뭐 10% 정도로 아주 많은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병상의 가동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도 현재는 더 병상 가동률보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더 낮아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뭐 위험한 상황이나 위중증으로 갔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 환자인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빠르게 입원할 수 있고 또 빠르게 중환자실을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환자 수,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하루에 20만, 네. 많게는 30만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만인 경우에는 재택기간 7일이니까 27이 14, 140만 명이 동시에 관리가 되게 되는 거고 30만 명이면은 한 200만 명이 이제 동시에 관리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 만 개의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한 200만 명까지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중증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지금 병상 확충이 사실상 고민입니다. 우리가 12월 말에 연말 연초에 사실상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가고 또 중환자실이 부족해 갖고 아주 대란을 우리가 한번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많은 의료기관의 그 협조,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로 진짜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됐던 사례가 불과 우리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 내에 놓여 있고 위중증 환자들도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아라. 다만 보건소의 행정 능력이 지금 조금 느리게 나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네. 의료계에서 한 라인을 형성해서 뭐 중증병원이나 전담병원에 환자를 바로 보낸다든가 119를 활용해서 응급실을 통해서 바로 응급 환자가 병원을 입원을 못해서 사망하시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네. 지금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정부가 면역 저하자 한 130만 명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 계신 분들 한 5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백신 4차를 맞으셔야 하는 이 면역 저하자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인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면역 저하자란 어떤 분들을 말을 하는 건가요? 면역 저하라는 분은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암 환자분들이 왜 그 항암 치료 네. 받으시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럴 때 굉장히 그 정상세포도 같이 항암제로부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장기 이식 수술하고 이제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일부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네. 장기 이식 하신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면역이 좋으실 리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뭐 조혈 모세포 이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도 다 면역 억제제 드십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우리 에이즈 감염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 또 면역 결핍증 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낮아지는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전부 또 면역이 저하돼 있다고 볼 수 네. 있고 또 뭐 질병을 치료하다 보면은 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환자분들도 전부 면역 억제에 약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우리 상황에서 항상 중요하게 얘기 나오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에 이분이 면역이 상당히 저하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이 내용에는 포함은 됩니다. 네. 다만 이제 4차 백신을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과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여러 뭐 리포트 같은 데서는
상당히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증률이죠. 중증률로 가는 거고 또 생각보다 예상치 못했던 다른 합병증입니다. 그냥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뭐 약간 기침 좀 하고 뭐 폐 조금 이렇게 하고 뭐 회복을 하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본인의 신체 상태가 저하되면서 콩팥 기능이 안 되거나 심장이 뭐 무리가 온다든가 다양한 상황에 또 다른 합병증, 후유증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네. 어느 것이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게 도움이 되느냐, 또 나중에 또 그런 합병증을 막은 게 도움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면역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4차 백신을 맞아서 네. 어쨌든 코로나의 저항력을 가지시는 게 환자에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백신 4차 접종이 아무래도 이득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으로 아무래도 이득이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4차 접종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이제 그 백신이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식으로 항체를 형성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소량의 그 뭐 어떠한 성분을 신체에 넣어주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 여러 가지 그 주입하는 내용물이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우리가 mRNA라고 했던 방식들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개발이 돼서 환자분들께 투여가 됐던 상황이고 대부분 한시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한시적 승인, 긴급 승인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접종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부작용도 우리가 겪었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더 이득인 것이냐. 근데 대부분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신체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체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물질이 신체 내에 들어오면은 그 이물질에 대한 거부 반응이 다 있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은 뭐 가렵고 이런 것도 나타나지만 뭐 혈전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 그렇게 뭐 물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백신을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백신이 이런 그 위중증 가능성이 높고 쉽게 말하면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일환된 것보다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네. 근데 본인이 그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 않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은데 지금 또 4번, 5번 백신을 맞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학적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본인들이 선택권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약간의 뭐 학문적인 의학적인 방향성이나 네. 또 우리 정책적 방향성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필요하면 우리가 대국민 전체가 다시 맞는 4차 백신의 시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아, 그러니까 또 본인이 선택권이 있어서 본인이 맞고 싶은 분은 네. 또 맞을 수 있는 게 또 저는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이 팬데믹 상황이 정리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선택권? 그렇고요. 아, 지금도요? 아, 네네. 그러면 인터넷에서 뭐 들으셨겠지만 뭐 3차를 부스터샷이라 그러고 4차를 파이널샷이라고 5차가 피니시샷 그리고 6차가 뭐 디 엔드샷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을 붙여가면서 결국에는 N차 접종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회장님 생각으로는 아, 이 지금 현 부분은 시점에서는 네, 네네네. 어떤가요?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우리가 이제 어차피 언론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네이밍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백신이라는 것은 원래 항체 지속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은 백신이 한 번 맞으면 평생을 백신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3개월, 6개월 뭐 그 정도만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코로나라는 것이 참 묘한 게 1년 내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2년째 괴롭히고 있는데 네. 원래 바이러스는 그 계절적 특성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장되거나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뭐 A형 독감 이런 거 가을이나 겨울 환절기 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때 맞아 놓으면 1년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어차피 코로나 백신도 앞으로 그런 상황으로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계속 변이를 하면서 그 바꿔 나가겠죠. 그렇죠. 네. 바이러스의 어떤 그 영향력을 계속 미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백신도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연구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또 좋은 효과를 보이는 백신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네. 백신들은 이제 연례 행사로 이렇게 맞는 상황, 뭐 물론 본인이 선택해서 네.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 종래에 여러 가지 백신 상황에 맞춰서 똑같이 이 코로나 백신도 그렇게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뭐 N번에 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앞서 나간 얘기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이 좀 코로나 종식의 어떤 신호탄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또 뭐 2년, 3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계속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기존의 백신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감염 예방하는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개발 중인데요.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이렇게 변화되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델타 따로, 오미크론 따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굵은 우리 큰 게 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그런 백신이 지금 이제 개발돼 있는 건데 이 백신이 저는 이제 긴급 승인된 상황에서의 이제 백신이었고 이제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은 제약 회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신 연구를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제약 회사들이 지금 열심히 또 추가적인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향후 좀 더 이제 그 거부 반응이나 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백신과 또 좀 더 다양한 코로나 계열의
효과가 있는 백신,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백신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전시 상황처럼 우리가 막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선택과 또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백신을 맞으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백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최근에 이제 돌파 감염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백신을 접종하신 후에 내가 항체가 생긴 건가? 안 생긴 건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항체가 생성됐는지 검사를 해보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또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검사 키트로 항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지금 일선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료기관에 가셔서 항체 여부를 검사를 해달라 그러면 검사해 줍니다. 네, 또 이제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고요.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항체라는 것이 평생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만 항체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2차, 지금 3차, 저도 이제 뭐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는데 저도 부스터샷 맞고 이제 기간이 꽤 좀 경과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저는 항체 검사를 한번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항체가 생겼다는 거는 알았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또 궁금하기도 저도 조금 그렇지만 아, 네. 지금 상황에서는 1, 2, 3차 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면역이 좀 생겼을 수 있다. 네. 꼭 항체가 없더라도 뭐 이런 음.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은 오미크론 자체는 그렇게 치명적이 젊으신 분들은 네. 열이면 뭐 8, 9분은 몰라요. 그냥 끝날 때까지. 아주 무증상이거나 무증상이고 매우 경증이거나. 네. 아주 대단히 경증. 뭐 목 좀 네네네. 칼칼하고 뭐 2, 3일 칼칼한데 우리 병의원에서 그냥 뭐 타이레놀 뭐 이제 우리 약 몇 가지 네네네. 이제 감기약 처방해서 드시면 바로 괜찮아지는. 음. 오미크론이지만 일반적 감기약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면 대부분 그러고 또 지나갑니다. 음. 그러나 이제 뭐 열에 한 분 정도 우리가 이제 고위험군이나 위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이제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드시면 효과가 지금 현재는 또 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 또 실시간 댓글에 다양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HS님인데 그 재택치료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 병의원의 원장님하고 통화하고 싶은데 연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 환자의 연락처를 남기면 병원에서 다시 전화를 주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방식이 그렇습니다. 음. 방식이 그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진료 중이시잖아요. 그러면 진료 중이시면은 그 환자분을 끊고 그 전화를 응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이 그 전화번호를 간호사 선생님께 알려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 보시고 남는 시간에 전화를 다시 해드리는 이 상황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의 가장 큰 숙제 홍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 꼭 메모를 했다가 환자분께 다시 전화를 해서 친절하게 환자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라. 네. 대부분 또 본인이 원래 봤던 곳에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장님들이 저 차트에 쳐보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다시 드려서 이제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약도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처방하시면 이제 동거 가족이 있는 분들은 동거 가족을 보내면 됩니다. 약국에. 그러면 약국에서 네.
그 동거 가족한테는 수령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한 어떤 약 부담률이나 이런 거는 본인 부담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수령해서 하고, 또 병원에도 그 재택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 전화 상담료도 사실상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게 국가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전화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제도를 이제 혹시나 우리 환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도 막 전화하셔서 해달라고 막 하시는 건 안 됩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신 분만 하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원장님들은 차트만 보시면 이 환자가 어떤 환자구나 이거 바로 아시는 겁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차트 보면 본인이 다 봤던 그 환자분 얼굴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질환 상태까지 다 파악될 정도로 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그 동네 병원 원장님 아니십니까? 네. 다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보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얼굴만 보고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차트를 펼쳐 놓으면은 그동안 그분이 뭐 히스토리 쫙 네. 그냥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면을 또 주지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뭐 잘 나와서 네. 그 점에서 요번 그 전화 상담이 굉장히 높은 질의 코로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현장에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다. 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네. 또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저는 재밌네요. 그러니까 환자의 얼굴을 보면 기억이 안 나더라도 환자의 차트를 보면 기억이 난다. 네, 그렇죠. 네,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라서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 PCR 검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PCR 검사 대상이 좀 제한되면서 받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 같이 밥도 먹고 지냈던 회사 동료가 확진이 되셨다고 합니다. 동거인이 아니라서 PCR 검사 대상은 아닌데 이분은 PCR 검사를 바로 받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PCR 검사 필요하다고 확인서를 써주면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해준다던데 이거 맞느냐 사실이냐라고 네,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용이 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시는 분이라 이제 의원에서 써주면 이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방식은 의원에 가셔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현재 종래의 상황처럼 밀접 접촉자로 구별이 안 되고 네. 그냥 일상생활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제 PCR 검사해서 네. 이제 코로나 확진 받고, 이제 보통 RAT 즉 신속항원 검사 양성이 나온 거 이제 내가 자가적으로 한 거는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채취를 정확히 못하지만, 근데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셨던 그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률은 지금 거의 100%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의원이나 병원에서 했던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 나오면 그냥 알아서 재택 자가격리 하시고 네. 이제 또 PCR 검사 하셔서 PCR 검사 양성 나오면 코로나 확진 받게 되고 이제 재택 전화 상담도 받고 재택 관리를 받게 되시는 건데,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분, 문의 주신 분은 네. 일단 그럼 신속항원 그렇죠. 검사를 일단 받으러 신속항원 검사 해달라고 가셔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속항원 검사의 이제 그 정확도가 그 전문 의료진이 해도 50%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위음성률, 즉 네네. 쉽게 말하면은 코로나가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은 신속키트 검사로 좀 있어요. 양성인데. 네네네. 근데 신속키트 검사가 양성이 나오면 다 양성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신속키트에서 음성 나온 중에 양성 환자가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왜 그러냐면
날짜마다 틀립니다. 또 네. 환자가 검사한 시기마다 양성 나오는 시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 일찍 검사를 해도 그때는 PCR도 음성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면 모든 전제를 다 똑같이 세분화했을 때는 생각보다 위음성률, 위양성률 뭐 이런 것이 신속키트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리 조화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진단 키트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밀접 접촉자는 바로 PCR 검사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주셨고요. 또 똔깡스라는 분은 필요하다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작성해 주면 PCR 검사도 가능하고 또 밀접 접촉자인 가족들도 PCR 검사가 가능한 거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방금 전에 부회장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부회장님이 오늘 나와서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을 보고 슬기로운 격리 생활에 대한 필요한 팁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좀 소통을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부회장님? 뭐 알고 계셨던 문제들도 있고 또 이런 걸 걱정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금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불안한 시국에 이제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임은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어떻게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하시고 또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또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 가서 생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본인이 자기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면 이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정점을 지나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그 접촉자가 양성 나왔으면 난 무조건 PCR 빨리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신속항원 검사와 PCR 검사라는 것을 두 개 다 검사를 시킨 상황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안타깝지만은 절차에 따라서 해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본인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일단은 또 정부하고 긴급히 논의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PCR을 하지 말고 그냥 RAT 양성은 자가가 한 RAT 양성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네. 병의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실시한 RAT 검사만큼은 PCR 양성해 준하는 그런 행정적 절차를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 하는 논의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의협과 정부와 논의를 네네네. 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RAT 양성만 가지고도 이제 모든 환자가 이제 양성으로 된다면 오히려 번거롭게 PCR 검사를 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는데 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상황 또 급변하는 상황 뭐 또 세계적으로 뭐 각종 리포트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현장의 상황을 맞추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지금은 정책을 결정하고 또 합리적이지만 좀 신속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네. 저도 좀 신속도에 있어서는 나름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정책을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 가지만 국민 여러분들께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상당히 더딘 행정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을 거라는 저는 우려는 합니다. 네. 다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시청자분이 부회장님께 공감 능력이 좋으신 듯 하다고요. 그래서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라는 소감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상훈 부회장님 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저기 더- 제가 방송에도- 한 네. 가지만 좀 네네네.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라서 사실 질문 속에 나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아마 다 된 상황으로 보여져서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냐,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사이클을 두고 대유행을 할 것이고 예측은 어떻게 보느냐. 네,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오는 피크를 전 3월 달로 봅니다. 3월 달로 보고 5월 달쯤 됐을 때 그 피크가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맥시멈으로 나오는 숫자는 20만에서 30만 사이, 그리고 동시에 환자 수는 150만에서 200만 정도까지를 정점을 찍었다가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한 5월 달 정도 되면은 작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어느 정도 풀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2월 지금 중순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한 달 반 정도만 고생 더 해주시면 이런 공포의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그 상황에서의 또 백신도 좀 더 개발이 될 것이고, 또 의료계의 대응 능력이라든가 정부의 또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이 체계를 많이 잡아서 어느 정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의료계는 항상 국민 여러분들 옆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의료계가 할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피크가 올 때까지 의료진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안심TV 시즌2 오미크론 알면 이긴다, 전문가와 함께한 뉴스와 해설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음정신 비타민 명사 특강과 코로나 이기는 건강활동이 함께합니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코로나 마음의 상처 치유하고 회복합시다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메일 radio@doc.co.kr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코안심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